오늘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현대차 시가총액을 그래요. 넘어섰다라는 걸 제가 장중에 봤었는데 얼마 전에 10위권으로 들었던 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참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변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항상 그 뉴스 모니터링하고 동향 체크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현재는 주도주가 방산조선이 맞고 이쪽이 계속 가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마냥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야라고 보시기에는 이를테면 지금 AI 한참 좋을 때 엔비디아 주가 끝없이 올라가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못했잖아요. 사실 불과 1년도 안 된 건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리포트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투자 전략적인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주도주들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간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팔아야 되나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고민들 하시는 부분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텐데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거죠. 이제 조선주, 방산주, 이 주도주 현재의 주도주들부터 좀 명확하게 좀 한번 이사님의 판단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신규 편입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죠?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 받을만 하면 꼭 수주 공시 나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액션이 나오니까 그냥 조정 없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편입을 거의 못했고 갖고 있는 것만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눌릴 때 관심 가져도 괜찮다. 계속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분기 때 컨퍼런스 콜 하면서 지난 분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증설이 없는데 증설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선표를 앞당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배를 제작하는 기간을 굉장히 줄였다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매출이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공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그렇죠.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증설 효과 없이 증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 효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1분기에만 집중적으로 되고 2, 3분기 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올라간 것도 물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효과를 준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효과 플러스 이제 고가에 수주한 선박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실적 업사이드는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난주 후반에 아마 쉽스 액트법이라고 미국이요. 다시 발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기한이 만료가 돼가지고 회기가 만료되면서 그때 자동 폐기가 됐었던 거 이번에 다시 똑같은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원선단 관련해가지고 그 미국 내에 선박을 갖다가 이제 자체 선박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한 200대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그 손을 벌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나 일본밖에 없다. 근데 일본은 사실은 일반 상선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 손을 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높다. 이제 그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민주공화당 양당 그 의원들이 동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걸 갖다가 거부가 되거나 뭐 폐기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어찌됐든 미국 내에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린 거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 거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미 해군 그 군함 건조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연방법 전수법이 개정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한국, 일본 도움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럼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고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내 LNG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한 380대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LNG선은
중국을 제외하면 만들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우리밖에 없어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조선주의 사이클은 이번에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USTR이 지난번에 이제 초안을 발표한 내용이 여론 수렴해 가지고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도 사실은 규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선박 수련이 한 25년 된다고 보면은 중국 선박을 가지고 미국을 입항을 하게 될 경우에 그걸 25년을 놓고 얘기를 하면 그 배 한 대값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다가 여기에 또 엠펙 83에서 이 탄소 톤당 380달러씩 27년부터 소위 말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이건 최종 확정은 9월 달에 됩니다. 네. 근데 이제 9월 달에 되는데 그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수령이 오래됐거나 D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선박들 교체 수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체를 하게 되는데 싸니까 중국 가서 하겠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본다 그러면 조선주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계속 들어가시는 건 그러게요. 괜찮을 것 같고요. 명확하네요. 네. 저는 그다음에 방산이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 뭐 우리 쉬는 동안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뭐 또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중동도 사실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또 그쪽 주변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대방이 항복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란 반군 후티 반군 쪽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다 자기네들 공격하겠다 그러고 선박에 대해서 자기네들 계속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쪽 역시 만만치가 않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종전을 얘기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최근 동향을 보면 러시아는 사실 지금 쉽게 전쟁을 종료할 의사는 없어 그런 거 보이거든요. 같죠. 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최근에 그 루마니아가 그 총선에서 소위 이제 트럼프 흉내내는 극우 인사가 지금 결선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극우라고 하니까 친미가 아니라 트럼프 흉내를 내면서 러시아 쪽에 가까운. 친러시아 쪽이군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이게 루마니아까지 만약에 친러가 된다고 하면 이게 몰도바라고 하는 국가가 또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몰도바라는 국가는 사실 별로 이렇게 힘이 조그만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몰도바까지 위험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잡히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전역이 다 친러로 그러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러게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의 수요는 유로존 쪽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유로존이 이제 규제를 가한다 해서 저도 방산을 상대적으로 조금 조선보다는 덜하게 받고 그랬기 때문에 조선은 방산에 대해서는 한번 접었다가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일부 종목들을 다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방산 다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당장에 양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네.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방산주 역시도 관심을 계속 갖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주도주라는 게 자꾸 덩치가 커지면서 시총 순위도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 옛날에 그냥 이를테면 지역적인 섹터에 있는 뭐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뭐 정말 뭐 반도체에 가까워지는 아주 큰 대형주로서 이 섹터 전체에 좀 비중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조선주하고 방산주. 근데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3년, 4년, 5년 간다 그러면 그 뒤에는 시가총액이 정말 4, 5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아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현대차 시가총액을 그래요. 넘어섰다라는 걸 제가 장중에 봤었는데 얼마 전에 10위권으로 들었던 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참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변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항상 그 뉴스 모니터링하고 동향 체크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현재는 주도주가 방산조선이 맞고 이쪽이 계속 가는 것도 맞는데 그거를 마냥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야라고 보시기에는 이를테면 지금 AI 한참 좋을 때 엔비디아 주가 끝없이 올라가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못 사실 했잖아요. 불과 1년도 안 된 건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리포트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어쨌든 좀 늘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듣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만약에 어떤 모멘텀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전통적인 주도주죠. 이 반도체. 사실은 한 2달 전이었나요? 2월 말 3월 때 이제 업황도 좋아지고 그래서 반도체 참 괜찮다 생각하다가 지금 분위기는 관세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 좀 됐는데 저도 최근에 특히 지난주였죠. 우리 연휴 때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은 대부분 다 공이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공이 다 AI 관련된 투자 계속 더 유지, 지속 또는 확대 이 얘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가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기는 했는데 이제 좀 담을 시기가 온 겁니까? 반도체주들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 아직은.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 매출이나 AMD의 매출의 한 3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중국 쪽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지금 이제 막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제 그걸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대로 가면은 화웨이가 70조 시장에 중국을 다 가져간다. 예. 그러니까 뺏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절박함을 그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최첨단 칩을 줘가지고 AI 산업의 주도권을 쉽게 넘겨줄 수도 있는 지금 사실 중국이 사실은 그래요. 네, 그 리스크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첨단 제품을 안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게 상단을 좀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상단을 막는다는 말씀은 결국은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7만 원, 8만 원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게 위에서 누를 거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추가적으로 급등을 해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제가 앵커님하고 그 아침 방송을 할 때도 계속 작년부터 그 말씀 드렸는데 올라가더라도 되게 완만할 거다. 맞아요. 네, 강하게 오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네, 그렇죠. 팔란티어나 이런 것들 보면 주가가 이제 80달러 근처에서 120까지 그냥 바로 올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PER이 한 60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기서 더 간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좀 실적 많이 좋았는데도 빠졌죠. 좀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그런 나온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가 낫기는 한데 거기는 또 가격 부담을 좀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막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반면에 이쪽이 투자가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늘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 하방의 리스크는 또 그만큼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앵커님하고도 몇 번 그 섹터 얘기를 했는데 전력기기 쪽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상단 제한돼 있다. 그리고 이쪽은 증설 이슈가 있어서 증설이 되는 시점, 완료되는 시점 그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그때부터 한 번 더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개 회사는 증설은 됐고요. 이제 그게 본격적인 가동이 돼가지고 그 수율이 막 그렇죠. 올라오는 그 정도는 네. 아니지만 가동이 시작이 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쉬었던 거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밀리면 또는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전력기기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반도체 칩과 관련돼 있는 쪽 이런 쪽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전력기기주들이 저도 이사님 그 말씀 듣고 꾸준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좀 꺾였다가 올라오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한번 확 가다가 한번 굉장히 한 반토막 이상으로 꺾였던 업섹터라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좀 오른다고 해도 또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반도체 관련돼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의 전력 수요라든가 이게 하나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수요가 있고
또 이번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 정전 대란 것도 보면 그 원인이 지금 밝혀진 게 결국 노후 전력망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비단 스페인이랑 포르투갈뿐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그 수요도 있는 거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중복 호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미국도 전력망 자체는 노후화돼 있고요. 그렇죠. AI를 떠나가지고 그 노후된 전력망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도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아마 새벽에 그 컨퍼런스 콜을 한 군데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AI 관련해가지고 네.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쪽,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세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쌀 때 사 모아보는 전략. 글쎄요. 그게 저는 오히려 AI로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반도체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반도체 말씀을 다시 좀 돌아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또는 이제 SK하이닉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이 반도체 대장주들 중심으로 한 반도체 소부장까지 요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전력 설비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전력 설비 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원전주 얘기도 또 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SMR 얘기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전주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체코 원전 이게 또 연기되고 있어서 오늘 이를테면 7일 기준으로 오늘 주가들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 또 많이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좀 낙폭을 줄이긴 또 하더라고요. 그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럼 원전주들도 이 전력 설비 쪽과 같이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건 조금 더 뒤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원전주들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원전주 주가 하락 이유는 뭐 체코 정부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계약이 최종 직전 단계에서 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원전주는 그 체코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형 원전 이 수주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사실 그 SMR을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SMR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면 콜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SMR 이제 그 건설에 이제 참여 시작을 하는 모양인데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현대건설인가 거기가 이제 주 거래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현대건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원전 쪽으로 보면 25년 말부터 시작해서 26년,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 놓고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형 원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체코 원전 말고도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가 어디가 들어올 수 있냐면 프랑스, 한국, 중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옆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보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아마 채택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진 않고 그렇게 보면 프랑스하고 또 한국이죠. 우리랑 프랑스네. 그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저는 베트남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프랑스와 별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뭐 베트남전이 있었으니까 사이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긴 한 건데 글쎄요. 베트남에 우리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조업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축구도 우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좋지 않을까 그 베트남 어떤 수출에 있어가지고 30% 이상의 국내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열려 있고 또 우리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전을 실제로 했잖아요. 바카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중동 쪽에서도 사우디나 이집트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원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놓고 봤을 때 그쪽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문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코리아 원팀 얘기하면서 주로 이제 그 한수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컨소시엄 된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늘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는 머리만 갖고 있지 팔다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가서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주기기 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기업들의 소유는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이거 뭐 디스하는 건 아니고 프랑스 원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미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그 방해는 이런 건 받지 않는데 예. 거기는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독일이 그 원전을 완전히 철수하면서 아, 그 팀이 지금 깨진 거군요. 국가긴 철수하다 한데. 보니까 네.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 프랑스 그 원전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업체들 상당수가 독일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밸류체인들이 좀 많이 훼손이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쪽보다는 좀 많이 유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꼭 코리아 원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글쎄요. 미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SMR 관련해 가지고는 그 주요 SMR 제작업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회사들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지분 투자도 하고 뭐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격화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기든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떠들고 다녀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지난 4월 말에 현대건설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요. 그 현대건설 CEO가 그 원전과 관련된 것만 그날 113번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산업의 어떤 그 현대건설 산업의 어떤 주안점을 이 에너지 개발 네. 이쪽으로 축을 옮기겠다라는 의지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원전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뭐 이제 플랜트도 그게 있고 하니까. 지금 한 자릿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걸 25%까지 2030년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그쪽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코리아 원팀 뭐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뭐 루마니아랑 네덜란드인가요? 그 원전 그 입찰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원전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수주를 다 받더라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뭐 기기라든가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걸 이제 EPC라고 그러나요? 이제 지어서 관리까지 하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이제 원전을 짓겠다는 데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전의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원전을 누군가 수주를 했을 때 그 수주한 회사가 비록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더라도 또 설계를 우리가 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뭐 발전기라든가 뭐 터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게 우리 제조업 쪽에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우리가 뭐 유럽 어디서 철수했다 이거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원전주도요, 뭐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기기나 뭐 조선이나 방산처럼 상당히 장기간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섹터가 되지 않나 기대도 좀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뭐 5월 전망까지 아까 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섹터 쪽에서 이사님이 뭐 이렇게 조선 방산 우리 뭐 전력기기 원전주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내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요즘에 좀 주목하시는 섹터든 간에 요거는 한번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혹시 있습니까? 뭐 새로운 섹터는 없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앞서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일단 포트의 일부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있는 건 바이오가 여전히 오늘 바이오가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네. 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바이오를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담을 만한 거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네. 그때 말씀하셨던 건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주로 보고 계시다. 주로 그렇게 플랫폼 말씀하셨고.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엔터가 오늘 그 SME 실적 발표 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좀 눌리는 거 봐서 엔터 쪽에 대해서 좀 포트 추가하는 거
그런 것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좋게 네, 보시는 거군요. 보던 것들 위주로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증권주는 제가 지켜본 지는 2주 됐는데 계속 오르지 않았어요? 2주간 동안에 조정받으면 살려고 했는데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못 샀어요. 증권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냥 지켜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신영증권이거든요. 신증권. 이게 거래량도 없는 주식이 계속 그냥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바로. 맞아요. 그래서는 이건 내가 조정받을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샀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반성하는 중이지 뭐 그냥 특별히 지금 더 들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권주도 역시 앞서 말씀하신 종목들처럼 눌릴 때 들어갈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제 오른 게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뭐 기대감, 뭐 모멘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최근에 사실은 이제 주가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증권주도 한 40% 가까이 올라 버려 가지고 네. 지금 따라가는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무산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법 개정을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서 하는 짓은 보면 상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짓을 계속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을 갖다가 정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는 정치권에서 또는 뭐 그 관계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법 개정이 소위 투자자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돼야 될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론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하고 맞물려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들은 좀 쌀 때 사볼만 하지 않을까? 그게 지주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주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좀 눌려 있는 회사들. PBR이 낮은 대신 회사는 괜찮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지금 좀 종목들 찾아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에 저도 이제 인터뷰 기사들을 좀 많이 보는데 지주사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마찬가지 이유로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상법 개정안은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요. 이미 뭐 법안도 뭐 사실 그거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다시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참 왠지 막 되게 투자할 게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위를 충분히 우리가 막 높게 볼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해서 지수가 뭐 이를테면 3천 몇 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걸림돌이 좀 있겠습니다만 종목을 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하반기에 오히려 상반기 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쏠쏠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